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미경이고 2살 연상의 남편과 중학생인 딸이 있어요. 남편은 차로, 저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같은 버스를 타다 보니 아는 사람도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는 가벼운 잡담을 나누기도 해요. 아침부터 기분 좋게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으면 10,000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전에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죠. 남편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지만 사실 저처럼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외아들인 남편을 지금도 애지중지하세요. 남편 자신도 마마보이고요. 저와의 결혼도 시어머니의 입김이 작용해 갈등을 겪었었죠. 제 외모가 못생겼다느니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느니 등등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 같은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수입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와 남편의 수입은 제가 훨씬 더 많았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시어머니 귀에 몰래 흘려보냈고 또 우리 집이 제법 부유한 집이란 것도 귀에 흘려보냈어요. 남편 다음으로 돈을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무리 엄마를 좋아하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둘 다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명절이면 어김없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처음엔 함께 시댁에 갔던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 둘만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곧 함께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시댁행은 변함이 없었고 입덧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저를 두고 혼자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저를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즐겁게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두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힘든 시기를 지나 딸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실망한 표정으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는데 역시 딸이구나. 며느라,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도록 해. 그렇게 말하고 바로 병원을 떠났어요. 그 후 일을 마친 시아버지가 뒤늦게 찾아왔어요. 시아버지만 저보고 출산 축하한다며 절 닮은 이쁜 딸이라고 유일하게 출산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문득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눈치채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왜 나지? 최대한 밝게 말하려고 했는데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건네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데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손녀 편이라며 언제든 고민 상담해주겠다고 하셔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딸이 태어난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육아를 하며 일과 집안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남편에게 수입으로 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딸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저를 잘 도와주고 잘 챙겨주는 딸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딸이 태어났을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편이 돼주셨어요. 다소 삐걱거리는 가족관계였지만 나름대로 잘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은 친정엄마가 죽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최근 1년 정도 몸이 좋지 않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중이셨어요. 중학생이 된 딸과 함께 여러 번 어머니를 병문안하고 간병하러 다녔는데 그 보람도 없이 어머니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없는 저는 이모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장모님 장례식을 왜 자기가 준비해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을 우연히 딸이 들었는데 아빠,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가장 슬프고 정신없는데 왜 엄마한테 다 준비하라고 하세요? 슬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딸. 나는 아빠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 남편은 콧방귀만 뀌고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갔겠죠. 남편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으니까요. 이모와 딸 그리고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석에 슬그머니 앉아있어 딸이 노려보았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장례식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예상하긴 했지만 일부 친척들은 시어머니가 오지 않은 걸 믿기 힘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상 속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도 자산가였던 아버지의 유산을 포함해 친척들 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어머니의 유산은 결국 저와 딸이 절반씩 상속받게 되었어요. 딸한테도 유산을 남겨준 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돈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하네요. 친척들도 모두 동의해 주셔서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이 결정되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소 지으며 왠지 모르게 기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뚜렷이 나요. 그리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자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시간이 흘러 안정을 되찾을 즈음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남편이 어느새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러 저와 시간을 맞춰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서 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예요. 남편과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딸에 대한 이야기, 일 이야기 등을 나누며 걷는 기분은 나름 신선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걷는 것이 의외로 좋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항상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낯익은 사람들도 남편분이시냐며 보기 좋다는 말들을 건넸고 남편도 좋은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남편의 큰 작전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일이 좀 밀려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했어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걷는데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어요. 피할 수도 없이 저는 차에 부딪혀 날아가 버렸어요. 땅에 쓰러졌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졌고요. 저를 들이받은 차에서 두 사람이 내리는 게 보였고 두 사람은 제가 거의 의식이 없는 걸 확인한 후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계획대로 보험금이 나올 거라며 상속받은 재산이 꽤 되니까 그 돈 받게 되면 세계 일주라도 갔다 오자는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아무도 없다고 판단이 들자 엄마는 이 차 처리 좀 해줘요. 나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이대로 집에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알았어. 차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이 두 사람은 저를 들이받고 보험금과 어머니의 유산을 챙기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 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119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치밀한 남편 때문에 제 폰은 남편이 가져온 망치에 망가져버린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온몸의 통증으로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갈 때 뒤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깨어난 건 사고 후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제 옆에는 딸이 자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딸은 곧바로 간호사를 불러오겠다며 뛰쳐나가 간호사를 불러왔고 간호사 처치가 끝나자 딸이 다시 돌아왔어요. 엄마, 아픈 곳은 없어요?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그리고 혼자 있었던 거야? 그러자 딸의 뒤에서 시아버지가 등장하셨어요. 깨어난 저에게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번엔 아내와 아들 때문에 정말 미안해. 살아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야. 라고 말했고 시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아버님, 저를 친 범인을 알고 계시는 거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신 딸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경찰에 잡혔고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죠? 며느라, 널 친 건 아들과 집사람이야. 이건 알고 있겠지? 네, 알아요. 의식을 잃기 전에 두 사람이 제 보험금이 어쩌고 저쩌고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사고 당시 이웃집 방범 카메라에 사건의 순간이 제대로 남아 있었어. 음성까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차에 치이는 순간과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며느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폰을 망치로 조심스럽게 부수는 모습 등 모든 게 찍혀 있었어. 그래서 남편이 잡혔다는 거였군요. 근데 어머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사고 난 뒤 차를 끌고 신호위반하고 과속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트럭과 충돌했어.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는데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머님 장례식은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며느리 일도 있고 해서 조용히 할까 싶어. 어차피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을 테고 말이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리 가족은 엄마와 할아버지뿐이라며 딸은 저를 힘껏 안아줬어요. 저는 몇 군데 골절이 있었지만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사고에 비해서는 빨리 퇴원할 수 있었던 거죠. 퇴원하자마자 저를 발견하고 119에 전화해준 여성에게 찾아갔어요. 그 여성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며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보던 여자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정말 고맙다고 했고 딸도 함께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 후 저는 혼자서 경찰에 체포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어요. 경찰의 조사가 상당히 견디기 힘들었는지 남편은 몇 년은 늙어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아기는 없었어. 이건 다 엄마가 시킨 일이고 나는 이런 짓 하고 싶지 않았어. 당신과는 1초도 부부라고 생각하기 싫어. 당신은 나를 그저 금수저라고 생각했잖아. 이혼 서류 가져왔으니 얼른 사인이나 해. 오늘 중으로 이혼 신고서 제출할 거니까.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자기를 버리는 거냐고 묻는데 이런 짓을 하고도 부부로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말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어요. 원래는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모든 게 너무 엉성했어요. 징역이 확정되자 남편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감옥에서 나와도 빚들이 남편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따로 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혼자서 시어머니를 떠나보냈다고 해요. 한편 전 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골절도 잘 나았고 직장에도 잘 복귀했어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이용하던 버스 정류장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과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지 않게 되었지만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으니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